원자 오비탈을 두 번째인데요. 원자 오비탈 전에 원자 오비탈을 보고 세대가 방정식을 쓰게 되는데 오비탈도 어떤 모양인지가 나오고 오비탈 에너지 구조물을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H 분자라고 분자의 원자 오비탈과 마찬가지로 분자에도 우리가 분자 오비탈을 구할 수가 있어요. 얘도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근데 원자 오비탈과는 다르게 분자 오비탈은 이게 H와 H 사이 거를 제가 R이라고 그러면 R이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 오비탈 에너지 분위도 바뀌어지고 모양도 바뀌어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R 이용수평일 때는 이 에너지 분위지만 이용수평이 되면 뭐 떨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도 뭐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오비탈 에너지 분위가 R에 따라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차이점. 그래서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의 오비탈 에너지 분위를 R에 따라 플러스 하면은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237페이지 나와 있는 그림 같은 모양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레벨도 똑같은 방법으로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리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모양이 나올 수도 있고 세 번째 레벨도 또 이제 그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게 이제 분자 오비탈인데 분자 오비탈은 뭐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냐면은 분자에 존재하는 전자의 확률 분포를 나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게 파동함수가요. 이 일렉트론의 매일 방정이라는 뜻으로 이게 스몰 r은 이제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파동함수가 뭐에 따라 달라진다면은 핵과 핵사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파동함수 혹은 파동함수뿐만이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파동함수도 모양이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핵과 핵사의 거리, 라지 R에 따라서 이 모양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한번 살펴보자 합니다. 자, 가장 간단한 시스템은 이제 분자 중에 가장 간단한 시스템은요. H2 실 안에 걸어가는 실리콘이 들어있으면 그게 어떤 의미예요? 이건 파라미터야. R이 얼마일 때 파동함수가 무슨 꼴이다라는 독립변수가 아니고요. R이 얼마일 때 파동함수가 무슨 꼴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간단한 경우도요. H2 플러스를 보려고요. 두 개의 핵이 있고 전자가 하나가 돌아다니는 시스템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입자가 돌아다니면 몇 개의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냐면 9개가 있어요. 왜냐면 X, Y, Z, X, Y, Z, X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파동함수를 굳이 표현하자고 그러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왜 이렇게 될 거냐? 이거는 전자의 좌표, 이거는 핵 A의 좌표, 이거는 핵 B의 좌표. 9개의 좌표가 필요하다는 가장 간단한 H 플러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제가 앞으로 갖다가 스몰 R을 표현할 거고 이런 걸 라지 R로 표현해 줄 거거든요. 스몰 R은 변수 하나가 아니고 3개가 물뚱으로 들어있는 거고요. 라지 R은 6개의 좌표가 있고 물리적인 의미는 뭐냐면 핵의 위치를 나타내는 좌표라고 하자는 거죠. 그래서 갖다가 사이에 스몰 R, 라지 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개의 변수로 나와 있는 파동함수를 어떻게 다루는지 많이 봐와서 안 돼. 왜 그러냐면 우리가 파티클이나 3D 메tal 박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X와 Y가 G 함수는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요. 변수를 분리했죠. X만의 함수, Y만의 함수, G만의 함수에 각각 분리해서 풀었었거든요. 얘도 마찬가지잖아요. 얘도요. 분리해서 풀려고 그래요. 얘도 이렇게 분리해서 풀려고 해요. 그러니까 얘는 핵과 관계된 파동함수, 이놈은 전자와 관계된 파동함수라는 이것을 그 방정하기 위해서 일렉트론이라는 뜻을 위에다 써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부로 표현하는 이유하고요. 이 분자에서 이렇게 전자하고 그 분리해서 고부로 표현하는 것은 좀 물리적으로 좀 의미가 달라요. 왜 다르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X방향하고 Y방향, G방향의 운동을 하는데 서로 독립이라는 거예요. X방향의 운동이 Y방향의 운동이나 G방향의 운동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기 때문에 고부로 표현해주는 거예요. 통계학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아요. A라는 사건이 있고 뭐 B라는 사건이 있는데 그게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서로 독립인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두 개를 곱해버리면 되잖아요.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X방향의 방향 운동하고 Y방향의 방향은 서로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고부로 해주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게.
자, 근데 분자는 조금 다르다는 얘기예요. 분자는 이게 서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부를 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핵의 질량이 전자의 질량에 비해서 무지 뭐 2000배 정도 무겁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전자 지금 세 개의 입자 위치가 이렇게 있을 때 전자가 조금 움직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전자 위치가 조금 바뀌어지게 되면 전자에 의한 전기량이 바뀌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영향을 받아서 조금 힘을 받을 거 아니에요. 조금 움직이게 될 거 아니에요. 반대로 핵이 움직이게 되면 핵이 만들어낸 전기장에 의해서 전자가 움직일 텐데요. 어떤 게 더 많이 움직이냐면 전자가 훨씬 많이 움직일 거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얘가 질량이 거의 2000배가 되기 때문에 전자가 조금 움직여서 전기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워낙 질량이 무겁기 때문에 잘 안 움직인다. 전자가 움직인다고 해서 핵은 그렇게 잘 안 움직일 거라는 얘기죠. 반대로 전자는 다르다는 얘기죠. 질량이 2000분의 1이 되기 때문에요. 핵이 전자에 미치는 영향은 전자가 핵에 미치는 영향은 그다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해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전자에 관한 파동함수는 핵에 관한 위치가 파라미터로 들어간다. 핵이 R에 있을 때 전자의 분포가 어떻게 될 것이냐를 나타내는 함수가 이게 바로 여기서 구한 요 파동함수야. 자, 그러면 우리가 요 파동함수 두 개 곱을 쓰는 핵에 관한 파동함수, 전자에 관한 파동함수. 그러면 각각을 어떻게 구할 건지 문제를 되는데요. 우리가 파동함수 구할 때는 거의 똑같았어요. 어떻게 구하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풀었다는 거지. 이 경우는 사인 2요. R, 파라미터로 R이 들어가. 플러스 포텐셜. 이런 식으로 풀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건 키네틱 에너지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풀었다는 거죠. 단지 뭐만 하면 되냐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만 계산할 수 있으면 이걸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가 독립 변수는 스몰 R이에요. R은 전자의 위치거든요.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인데 그 포텐셜 에너지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 핵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온자 분자의 경우에는요, 이 G축이거든요. 그 핵을 어디다 갖다 놓냐면 G축에다 이제 두 개를 갖다 놓고요. 이 그림이 어디 나와 있냐면 이 그림이 여러분들 책에 242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페이지 242페이지에 보면 이온자 분자의 그림이 나와요. 보통 이온자 분자를 공부할 때 G축을 기준으로 삼아요. G축이 바로 핵이 두 개가 있는 G축을 놓고 전자 하나 돌아다니는 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이게 얘가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가 R. 전자가 R 위치에 있을 때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는 뭐에 따라 달라지냐면은 핵의 위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파라미터로 R이 들어가요. 예를 들어서 R이 이런 수tum일 때 파동함수를 구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1 집어넣고 구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 뭐가 나오냐면은 파동함수가 나오고 그것의 에너지가 짜자작 나온다. 그래서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면 우리가 해가 하나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한대의 많은 해가 나와요. 원자도 마찬가지로 슈레딩거 방정식 풀면 해가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한대로 많이 나오잖아요. 얘를 풀면은 이것에 만족하는 파동함수는 한두 개가 아니고 무한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갖다가 여기서 차곡차곡 돌려줍니다. 그래서 얘를 구하고 얘를 구하는 이놈이 R에 따라 달라진다. 왜 R에 따라 달라지면 핵의 위치가 달라지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가 R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에너지도 R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걸 그리게 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걸 풀었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 그 다음 뭘 풀어야 되냐면 핵에 관한 파동함수를 풀어야 돼요. 핵에 관한 파동함수도 똑같아요. 시계랑 똑같아요. 빼기 2m에 이런 식으로 풀면 이거는 뭐냐면 파이는 핵에 관한 파동함수거든요. 따라서 이 질량도요. 여기 질량은 전자에 관한 파동함수니까 전자의 질량이 들어가는 거고 이놈은 핵에 관한 파동함수니까 핵의 질량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형식은 똑같은데 뭐만 달라지냐면 여기만 달라집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핵이 R만큼 떨어졌을 때 핵이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거든요. 요놈은 핵이 느끼는 포텐셜 에너지인데 요놈은 뭘 갖다 쓰냐면은 여기서 구한 거 있잖아요.
요걸 여기다 그냥 갖다 쳐. 그러니까 이펙티브 디크로 포텐셜 에너지가 바로 첫 번째 식에서 구한 그 에너지랑 똑같다는. 저걸 풀게 되면은 요놈 레벨을 따라가다 보면은 요놈 포텐셜 에너지가 쭉 나온다 그랬잖아요. 요게 바로 우리가 구한 ER이고요. 첫 번째 식에서 구한 ER이고 그것이 책에서 말하는 이펙티브 디크로 포텐셜 에너지입니다. 이게 바로 이거에 해당하는.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얘를 구하고 그걸 갖다 여기다 집어넣어서 이걸. 근데 이게 근사적으로 보통의 분자는 뭐랑 같냐면 2분의 1의 K의 R제곱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근사가 된다. 이게 거의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그래서 이게 하모닉 오실레이터 식이 되고 그랬을 때 그 풀어보면 에너지가 양자가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놈과 요놈 사이의 간격은 H이고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있다는 그런 얘기 했었죠.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전자를 먼저 풀고 그래서 이 R과 그것이 바로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고 그걸 다 대입해서 핵의 에너지를 풀게 됩니다. 분자적으로. 그래서 230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렇게 되면은 클래시컬하게는 6개까지가 결합 에너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D2라고 부르는데 실제로는 D가 측정이 되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분자는 여기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저기 요만큼 에너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측정되는 결합 에너지는 D5. 왜 그러냐면 제로 포인트 에너지가 그게 여러분들 책에 23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그다음 238페이지에는요. 한번 살펴봐야 될 것이 가운데 이탈릭체로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 펑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탈릭체로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 펑션 이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 펑션. 근데 이 놈은 몇 가지 항의 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 놈은 이제 일렉트로닉 에너지인데 이 놈은 몇 가지 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이놈은 이거 어디서 뭘 풀어서 나온 거냐면 이걸 풀어서 나온 거거든요. 이걸 풀어서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미안해요. 그 이펙티브는 여기에다가 VN을 더해줍니다. 미안해요. 자, 여러분 그 239페이지의 아래쪽에 보면은요, 이런 식이 하나가 있잖아요. V 이펙티브 R, ER, 뭐라 VN은 이런 식이 있죠. 200 몇 페이지잖아요. 39페이지 아래쪽에 부분은 이런 식이 있죠. 자, 위아래 요 알이 바로 요 알이고요. 요 알이고요. 요거는 뭐냐면 헥사에 입혀지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전자가 돌아다닌다고 하면은요. 이 전자가 느끼는 포텐셜 전자가 느끼는 에너지는 이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는 첫째는 키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이놈과 이놈 사이 포텐셜 에너지를 부르죠. 이게 A라고 부르고 이게 B라고 부르고. 그래서 이놈과 이놈은 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자가 하나가 아니고 두 개가 있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이놈과 이놈 사이에 반발력이 있을까요? 플러스 대로 R분의 뭐 이런 식의 형들이 합이라는 얘기죠. 이 놈이 가질 수 있는 에너지. 그것이 바로 요거라는 거예요. 여기 이 아래는 뭐가 들어가는 거냐면 이 전자의 키네틱 에너지. 그 다음에 이 전자가 핵으로부터 느끼는 인력.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어가면 전자와 전자 사이에 반발력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그 238페이지에 보면은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 펑션 그래가지고 A, B, C, D 이렇게 돼 있거든요. A는 뭐냐면 쿨롱 디퍼전 비트인 프로톤. 그 다음에 쿨롱 디퍼전 비트인 일렉트론과 일렉트론 사이의 반발력. 그 다음에 쿨롱 어트랙션. 쿨롱 어트랙션은 이런과 이런 사이의 어트랙션. 그 D번은 키네틱 에너지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핵과 핵 사이의 반발력이라는 거예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구한 이하에다가 이런과 이런 반발력을 추가하는 놈을 이펙티브 포텐셜 에너지로 이용하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푼 다음에 Z2제곱? 아 오케이. 핵전화가 지라고 그러면은 그렇지. 오케이 그렇다는 얘기네.
이게 이제 249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240페이지, 241페이지, 24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은 이건 또다시 다른 두 개의 합으로 표현해 있어요. K, R. 두 항의 합으로 표현되어 있죠. 여러분 책에 24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요. 자, 이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거하고는. 자, 요거는 뭐냐면요. 키네틱 에너지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요. 키네틱 에너지하고 뭐만 들어가는 거냐면은 요것만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포텐셜 에너지하고 요것도 있거든요. 요것들에는 뭐가 포함이 되냐면 요놈 사이의 인력, 요놈 사이의 인력, 그 다음에 요놈 사이의 반발력 플러스 탭과 핵 사이의 반발력 이 여기 다 포함입니다. 키네틱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하고 구분을 해줬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이온 결합이 형성되는 메커니즘하고 공유 결합이 형성되는 메커니즘은 좀 다르다고 했어요. 이온 결합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다 저들이 좀 딱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펜타일하고 에너지 사이에 무슨 에너지가 존재하면 쿨롱 에너지가 존재해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보면 요 식이 5로 분사할 수가 있는 거는 빼기 487제로 R분의 2제곱으로 분사할 수가 있어요. 이온 결합은 이온이 생기기 때문에. 그러나 동위 결합일 때는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가 얘기할 수 없다라고 제가 잠깐 얘기했어요. 그 그림이 246페이지에 나와 있는 왼쪽 그림이에요. 그래서 저 이펙티브 뉴클리어 포텐셜 에너지를 그려보면요. 뭐 흔히 볼 수 있는 분자처럼 이런 모양이 이게 이펙티브예요. 근데 이놈 저기도 얘기했지만 키네틱 에너지 항하고 포텐셜 에너지 항이 합으로 표현해 줄 수가 있거든요. 각각을 구해본 것이 여러분들이 24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먼저 빨간색으로 표현되는 포텐셜 에너지 항을 보면은요. 그놈이 처음부터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이렇게 증가하다가 이렇게 감소해요. 반면에 파란색으로 표현된 키네틱 에너지 항은 처음에 감소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증가해요. 제일 재밌는 부분이 초기 부분이라는 거예요. 초기 부분. 포텐셜 에너지는 증가하고 키네틱 에너지는 감소하는데 감소되는 양이 더 크기 때문에 이놈이 이제 처음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얘는 증가하고 왜 얘는 감소하느냐 그런 얘기가 여러분 책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은 처음에는 이 전자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 전자는 요놈의 인력만 느끼고 얘도 요놈의 인력만 느끼게 되는데 이게 가까이 다가오잖아요.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은 이 전자는 요놈의 인력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A의 인력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요놈이 약간 이동을 하게 돼요. 이동을 하게 되면은 요놈과 원래 그 원자에 소속이 됐던 원자핵 사이 인력은 감소가 돼요. 거리가 멀어지니까. 반면에 얘놈과 이놈 사이 인력은 증가하는데 이 인력이 증가하는 것보다 이 인력이 감소하는 게 더 커. 그래서 오히려 에너지가 초반에는 증가해요. 초반에. 그럼 왜 키네틱 에너지는 감소하냐는 거죠? 왜 키네틱 에너지는 감소하냐면은 파티클이 있으면은요. 파티클도 박스 이론을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에너지가 8m L제곱분의 N제곱 H제곱 에너지거든요. 근데 요 놈은 파티클이나 박스에서는 무슨 에너지냐면 키네틱 에너지거든요. 포텐셜 에너지는 없죠. 파티클이나 박스에서. 이게 전부 키네틱 에너지인데 식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은 L이 커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 L이 커지게 되면 줄어든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전자가 움직일 수 있는 행동 반경이 넓어지면 L이 커지면 키네틱 에너지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 얘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요 핵 B에만 소속이 되어 있다가 여기 다가오게 되면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일종의 행동 반경이 넓어지 L이 커지는 거라고 볼 수 있다. L이 커지게 되면 이게 커져서 에너지가 줄어든다고 그런 얘기예요. 이게 줄어들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지나면 이제 다시 키네틱 에너지는 증가하고 포텐셜 에너지는 급속히 감소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요.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다가오게 되잖아. 자리를 잡는 거야, 전자가 뭐 여기에 이제 모여있게 되는 거. 그런 경우에는 핵이 다가오게 되면 양쪽 핵이 가까이 오게 되는 거니까 이번에 둘 다 여기서도 가까워지고 여기서도 가까워지고 그럼 포텐셜 에너지가 이제 안정화되는 음수로 커진다는 거죠. 키네틱 에너지도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가까이 다가오게 되면 점점 더 구속이 되는 거야. 양쪽에서 다가오게 돼요. L이 줄어드는 효과를 보게 된다. 그래서 오히려 키네틱 에너지는 커져서 이런 모양을 보인다는 거죠. 결국 그 이온 결합과는 다르게 동위 결합의 경우에는요 상당히 좀 복잡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키네틱 에너지까지 다 고려를 해줘야 한다 하는 내용이 여기 책에 241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42페이지, 243페이지, 243페이지보다는 244페이지를 바로 보면 원자에서 유일하게 출리중간 방정식이 풀리는 시스템이 수소 원자예요. 전체 하나에 있는 거예요. 그걸 풀게 되면 S부터도 나오고 P부터 D부터도 나와서 우리가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분자도 마찬가지예요. 분자에서 유일하게 풀리는 분자가 바로 H2 플러스예요. 그것만 풀려. 나머지는 풀리지가 않아.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분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H2 플러스의 파동함 분자 오비탈이 어떤 모양인지 아래와 다른 것으로 분사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대로 풀리는 함수를 보는 게 여러분들 책에 244페이지에 나와 있다. 그리고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원자 오비탈에도 이름이 있잖아요. 1S니, 2S니, 2P라는 식으로 이름이 있는 것처럼 분자 오비탈에도 이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을 어떻게 정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름을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여기 숫자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전체 보면은 여기부터 보면은 여름에 G가 들어갈 때가 있고 U가 들어갈 때가 있고 G는 뭐의 약자냐면 게라데의 약자고요. U는 음게라데의 약자. 게라데는 무슨 얘기냐면은 원점에 관해 계층시켰을 때 부호가 안 바뀌는 함수를 게라데 함수라고 부르고요. 부호가 바뀌는 것을 음게라데 함수라고 부르고요. 제가 계속 그런 얘기 했어요. 파티클이랑 박스에서도 그런 얘기 했고 수소 원자에서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무함수 기함수에 해당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뭘 보면 원파이지 스타를 한번 보면은요. 원파이지 스타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되면 얘가 원점이에요. 이런 배치시키는 거예요. 부호가 안 바뀌는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게라데 함수라는 거죠. 다음에 원파이 6은 어떨까요? 그러면 이게 원점이면 이쪽하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나오고 그래서 이거는 게라데 함수라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원점에 대한 배치시킬 때 부호가 바뀌냐 안 바뀌냐를 가지고 구분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아스테릭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안 들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자, 아스테릭이 들어가 있는 경우는요. 어떤 경우냐면 이 파동함수를 보면은 노달 플레인이 있어요. 파동함수가 제로가 되는 노달 플레인이 있는데 그 노달 플레인이 핵과 핵을 수직으로 잘라. 핵 사이에 핵과 핵 사이에 노달 플레인이 있으면은 그거는 아스테릭을 붙여.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노달 플레인이 있기는 있지만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있죠, 그죠? 이건 그 아스테릭을 붙이지 않아요. 아스테릭을 붙이는 오비탈은 노달 플레인이 핵과 핵 사이에 있어요. 노달 플레인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아스테릭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스테릭이 붙어 있는 오비탈을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아스테릭이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안 붙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본딩 오비탈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이름이 유래가 됐냐면요. 예전에 공유결합 설명할 때도 잠깐 설명했는데 핵이 두 개가 있거든요. 공유결합이 형성이 될 때는 전자가 어디에 쌓이게 되냐면요. 핵과 핵 사이에 쌓이게 돼요. 그래서 이 전자와 핵 사이의 인력, 인력이 발생해서 바깥에서 보면은 핵이 인력이 느끼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서 이렇게 쌍곡선을 그려가지고 저기 파란색을 칠해가지고서 전자가 이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 결합을 할 가능성이 크고 바깥쪽에 있게 되면 핵과 핵이 서로 마주보게 되니까 반발력이 더 커져가지고 결합이 형성이 되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바로 안타이 본딩 오비탈은 이쪽 부분에 전자가 이쪽 부분에 분포하는 오비탈이야. 다시 말하면 핵과 핵이 바로 마주보게 되는 오비탈을 우리가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 되는 것은 얘가 노달 플레인이거든요. 얘가 전자가 없어요. 바로 마주보게 됩니다. 이런 오비탈 안타이 본딩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전자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딩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면 결합을 강화시켜주는 역할을 해주고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는 결합을 약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요
이렇게 돼 있어. 책에 보면 시그마 파이 델타. 자, 이 시그마 파이 델타는요, 시메트리 가지고 설명해서 시그마 오비타는 어떤 시그마 선학들입니다. 3 시그마지를 보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시그마 지 오비타는요, 이게 핵이거든요. 핵을 연결하는 축이 있어. 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제 오비타의 모양이 바뀌지가 않지. 다른 말로 뭐라고 실린드리컬 시메트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시그마 오비타를 바로 축과 축에 연결하는 축에 회전시키더라도 오비타의 모양이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파이 오비타를 어떻게 주로 돌리게 되면 이게 모양이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가 파이 오비타라고 보는 모양뿐만이 아니고 더 중요한 물리적인 의미가 있어요. 같은 경우는 이게 시그마 파이 델타가 원조 오비탈에서는 뭐에 해당하는 거냐면은 S 오비탈, P 오비탈, D 오비탈에 해당을 해요. 그래서 SPD가 결정이 되면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를 알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은 L제곱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S는 이게 0, P는 이렇게 되니까 SPD 그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있냐면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를 알 수가 있다. 그것에 해당하는 게 시그마 파이 델타인데요. 분자에서는 조금 달라요. 이걸 알 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앵귤러 모멘텀의 크기가 아니고 앵귤러 모멘텀의 지축성 문값을 알 수가 있어요. 그건 왜 그런지는 나중에 설명해 주고, 이게 자세히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 여러분들 D4룩에 나와 있거든요. D4룩의 그 214페이지에 앵귤러 모멘텀의 지축성 문값이 MHY 되는 부분인데 214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그리고 M은 아무 법이나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가능하다고 했죠. 그죠? 그래서 시그마 오비탈은 어떤 오비탈이냐면은 M이 0인 오비탈이에요. 따라서 앵귤러 모멘텀의 기축 성분이 0인 오비탈이에요. 그리고 파이 오비탈은 M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오비탈이에요. 따라서 앵귤러 모멘텀의 기축 성분이 플러스로 마이너스 H바. 델타 오비탈은 M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인 오비탈이고, 따라서 앵귤러 모멘텀의 기축 성분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인 오비탈을 우리가 델타 오비탈이라고 부르는 게 앵귤러 모멘텀하고 관계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이게 이렇게 되느냐고 설명을 드려야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한 3개 정도 있는데, 우리가 처음에 배운 파티클이나 파플레, 그 다음에 또 배운 것은 이게 프로토이고 전자 돌아다니는